우주선 괴뢰들은 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결국 핵이 터지는 겁니다. 선제 타격만이 답이다. 한번 터지면은 남한에서 반격할 수 없습니다. 한 방이면은 끝납니다. 전면전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 수뇌부가 딱 타격받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김정은 먼저 도려낸 다음에 핵이 이게 넘어오면 큰일 나니까 핵을 먼저 도려내고 핵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다시 합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전쟁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 적이 처음이에요. 센 토크쇼 강적들.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치자. 일명 북한 선제 타격론. 이 위험천만한 주장이요.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치건 우리가 먼저 치건 북한보다 먼저 쳐들어가자는 선제 타격론. 단순히 김정은을 겁주기 위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 함께 해주실 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강명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자,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 의장이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검토에 대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멀린 전 미국 합참 의장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게 미 군부의 의견만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미 대선 부통령 후보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 선제 행동을 취할 수 있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케인 후보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내내 전략적 무시라는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와서 가만 보니까 이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과정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마음껏 군비를 심지어 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북한 먹자고 공격하지는 않겠죠. 결국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로 미국 군 고위 당국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와 있고 오간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이 고조되는 게 맞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반대로 네. 중국이 미국의 압박 내진 레버러지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거고 반대되는 얘기야.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에 방치한 거는 큰 위협을 못 느껴서 전략적 인내도 하나의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나온 걸 위협을 그동안 못 느껴갖고 아니지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미국도 예측을 못한 거지. 그래서 가보라는 얘기. 아니 왜냐면 요만큼 위협이 있다고 때리면은 다 축배반 맞게 그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는 전략적 이해를 하는데 본토에 위협이 온다. 그러면 내가 때리겠다고 지금 나선 거지. 그걸 갖다가 무기 팔기 위해서 북한을 키워줬다. 강교수가 심판을 좀 해주세요. 두 분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리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5차 핵실험 할 때까지 가만히 있은 건 방치죠. 왜냐하면 그건 전략적 인내라고 볼 수 없고 한국이 망하는 건 둘째. 자기네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봤고 아직까지 개발 단계라고 봤기 때문에 봤는데 대신 이미 한국에 떨어질 큰 폭탄이든 조그만 거든 한국에 떨어질 건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장거리 미사일을 아직 완성 못했다 뿐이지 한국에 떨어질 거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죽어도 좋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필요했는데 지금 북한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도 방치에다 큰 코 다치겠구나 하고 이제 나섰다는 거예요.
북한의 선제 타격론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제 공격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그 결론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결론을 우리 한국에서 내리니까 야,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선제 타격을 두고 여야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트린을 스스로 확립해놔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멀린 전 한참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우리 강적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죠. 이 북한 선제 타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일단 선제 타격은 뭐가 전쟁을 할 때는 해야죠. 네? 그러려고 살아있죠. 일반론적인 얘기. 일반론적인 얘기. 아무리 참다 친구하고도 주먹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제 타격할 수 없어요. 반대입니까? 전시 작전권이 없잖아요. 타격을 하기 위해서 공군을 출격시키려도 미군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그게 무시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찬성은 하는데 아니야. 자, 북한 선제 타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3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양호한 상태는 미국 국방성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이건 혹은 핵시설이건 선제 타격을 땅 했을 때 북한에 있는 방사정포가 혹은 장사정포가 한나절 수도권을 공격했을 때 기본적으로 30만 설 있고 100만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일단 죽기 시작하죠.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보다 좀 강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시나리오입니다. 소련이 한 3년을 때려 부셨는데도 못 죽이고 철수했어요. 왜냐? 산악 지형이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북한의 산악 지형은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도 안 되게 험준합니다. 그걸 김일성 때부터 준비해놨어요. 수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게릴라전이 언제까지 모를 정도로 한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전쟁터인 상태로 대단히 오랜 세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한국 경제의 기반은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결국 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때 번영한 나라가 존재했었던 어떤 반도 전설의 도시를 전설의 국가가 기억 속에 남겠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냈는데 세 가지 내가 그대로 반박할게요. 말도 안 되길 바라요. 잠깐. 세 가지 그대로 반박할게요. 우리가 선제 타격을 미국이 했을 때 방사포로 우리가 자동으로 그걸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선제 타격할 때 멍청하게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라요. B2 스텔스기가 두 대만 딱 떠가지고 30분이면 그거 다 초토화 시킨다는 거예요. 걔들은 그 무기도 아니거든요. 북한 방사선. 이건 진짜 내 말 들어. 그러고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 다음에 때리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방사포 넘어오지 못하게 우선 팍팍팍팍 때리고 그 다음에 핵시설 빵 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김정은이 쳐서 때리는 거니까 넘어올 수도 없고요. 명명도 그거 웃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건 나중에 군사 전문가한테 들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핵을 터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핵 때문에 이 핵이 미국 본토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 첨부하자면 스텔스기 2기가 가가지고 방사산포 거기 치고 그 다음에 철수 치는데요. 우리나라 비행기가요 더 많아요. 동시에 치죠. 북한 땅로 좁아요. 교수님 이거 말씀드릴게요. 해병대 북한 공작원들이 있는데. 그냥 박살이야. 제가 군대에도 한 8년간
정치보위부 대학에서 제가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봉규 선생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전면전을 가상한 거예요. 그건 전면전이지 선제 타격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뭘 타격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런 말씀하는데 비행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가면 전면전입니다. 그렇죠. 전면전을 각오한 전면전은 북한을 완벽하게 저해서 싹 아작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들어가 지금 했지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선제 타격론은 뭐냐면 핵을 제압하고 김정일 최고사령부를 제압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전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죽는다고 군대가 다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당이고 국가고 정부고 국민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 절대 권력자가 없어지게 되면 복무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항공합니다. 자,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저는 확실할 때 김정은이를 완전히 최고사령부를 도려낸다고 하면 찬성하죠. 그러나 찬성.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섣불리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하는 거는 찬성하죠. 예. 자,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을 보자고요. 이라크에 후세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어떤 과정을 겪었죠? 그냥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됐다고. 가다피나 무슨 후세인을 귀신같이 가서 탁 죽일 줄 몰라서 못했어? 북한이 이라크나 리비아만 군비가 못해요? 더 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정을 가서 살짝 목만 따고 온다는 그 로맨틱한 얘기가 로맨틱이 아니라 일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파키스탄에 숨어 있는데 파키스탄 다 작살냈어요. 그게 아니라 오사마 빈 라덴 집만 다바바박 해서 그러니까 쫙 제거했어. 김정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니까. 아니, 각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정신적 지도자 또는 상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 또는 체포하는 것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주석궁이 없으면 그건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령 개선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군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지휘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에서의 그 참수작전인 거지, 특정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까지는 저는 그렇게 잡으면요, 그건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엄청나죠. 실제로 한미양국군은요,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를 가정해서 타깃 리스트, 그리고 타격 수단, 순서까지 매뉴얼로 이미 다 정해놨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지점은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리는 북한 지휘부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강명도 교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있는 것을 수뇌부를 타격해서 정말 완벽하게 괴멸시킬 수 있다면 김정은이 있는 것을 때려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사령부, 하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택입니다. 저택. 자, 이 세 군데에서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집무실에 가 있건 최고사령부에 가 있건 조선노동당 저택에 가 있건 이걸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우리가 때리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를 먼저 도려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미국이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핵을 먼저 도려내고 그런데 핵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뭐 한 방이라도 넘어온다. 그러면 국제사회 여론 등에 없고 김정일 지휘부 쑥대밭을 만들지. 김정은 먼저 도려낸 다음에 핵이 이게 넘어오면 큰일 나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지금 김정은이를 만약에 먼저 도려내지 않고 핵부터 치잖아요. 그러면 방사포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지. 방사포 같이 무슨 군사 전략회의 같아요, 지금. 정밀폭격 시나리오라는 게 이것도 물론 안보 전문 정보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추론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해놓은 걸 보면은 공중전력이라는 건 결국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폭기고요. 전폭기가 10대 정도, 그리고 랩터, F-22 랩터가 24 정도가 핵심 시설을 폭격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반격 수단으로서의 핵을 우선 먼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전력 같은 경우는 잠수함들을 투입해가지고요. 국내상에서 북한의 공군기지 그리고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공중전력하고 해상전력을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반격 수단으로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아까 장사정포 이야기 나왔는데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쏘면은 사정거리가 60km니까 서울에 닿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성능을 가진 포는 많지도 않고요. 방사정포가 아니라 장사정포야? 장사정포를 방사포라고 하는 거죠. 방사포가 장사정포에서 나오는 포가 사정거리가 긴 방사포를 쏜다는 건데 일반적인 병장 평균은 출신이라면서요. 근데 북한 병장인가? 한국 병장이지? 나는 강명국 교수께서 말도 안 돼. 내가 북한의 장사정포를 어떻게 알아? 장사정 출신이 좀 얘기해 이번에 그 전혀 다른 얘기를 김정은이가 그 동해바다에다 쫙 일렬로 세워놓고 장사정포, 방사포 발사하잖아요. 그 소형 방사포는 40km까지 나가고요. 중용 방사포는 한 120km 나가고 최근에 나왔던 장거리 방사포는 약 한 250km까지 나간다는 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많던 적던 간에 거기 어떤 걸 장약하는가에 따라서 뭐 초토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정부가 이 참수작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북한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만 도려내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설. 그리고 나서 핵을 제압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도려내지 않고 핵부터 제압하다가 핵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다 제압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 재래전이라면 뭐 어떻게 분비를 갖고 맞설 수가 있는데 핵이라는 거는 절대 반지잖아요. 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라는 거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남북 평화 상태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돈 줘서 해결할 수 있으면 돈 주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비굴함을 갖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야당 구성원이나 이론가들도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김일성 이래 북의 핵을 개발한 현실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타격해서 그야말로 억지력을 펼 것이냐는 견해와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진출 과정을 통해서 핵 무력화를 시키자, 핵을 쓸 이유를 없게 만들어주자 하는 그 이론이 다 대립해 있는 거지 북핵을 용인하자와 반대하자로 싸우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어요. 저는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정당방위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만약에 칼을 들고 나한테 밤에 와요. 분명히 나 찌를 것 같아. 그러면 내 배에 칼 들어가고 내가 반격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법적으로도 판례상으로도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핵은요, 내 심장에 칼이 꽂히는 거예요. 한번 터지면은 남한에서 반격할 수 없어요. 전쟁은 이 심리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강지역 지금 8명이 칼을 다 들고 있어. 칼을 다 들고 있는데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갑수 한 명만 빵 하고 쏘잖아? 나머지 칼 들고 있어도 오줌 싸면서 칼 다 내본다. 이게 심리예요. 그래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면 그냥 싸는 거야. 그냥 다. 북한의 상징이 죽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제 공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남한의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어느 정도 피해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한 상황과 우리 한국 상황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참수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는 하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완샷에 김정은이를 노렸을 성공하면 때 만족하게 딱 제압을 하면 핵이 100개에서도 여기 하나도 안 날아옵니다. 왜? 그거 날아오는 순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기득권 다 죽기 때문에 안 날아오죠. 그다음에 절대 충성할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이한테. 그렇죠. 그냥 만족하게 제압하면 돼. 제압 못했다. 우리 한국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정말 한국 물어봅시다. 없어진다고 봐야지. 완벽 제압 가능성을 퍼센트로 본다면 몇 퍼센트 좀 보세요.
맘만 저는 먹으면 한 99% 봅니다. 99%. 99%.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의 뭐가 잘못돼서 살면 우리나라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성이 정말 50%, 80%가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책에 따른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김정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번에 살아났어. 그럼 또 죽이러 온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판 사판이 되는 거죠. 김정은이 오줌 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 확률은 99%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수학을 하는 거예요. 수학이 뭐냐면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99% 성공하고 1%는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패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 다 쏘니까. 그럼 우리 국민이 5천만이에요. 그럼 1%면 기대값을 50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99% 성공하고 1%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50만 정도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99라는 숫자에 무슨 근거가 있으면 과학적인 기대감이라는 거는 어떤 검증의 수치들 갖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북한 타격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는다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전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를 그런 인정을 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미국의 선제 공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우리 남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공격이 가해질 것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90% 성공할 확률이 왜 있냐 하는 것은 이자처럼 김정은이가 전지 상태에만 땅굴로 다니지 평상시에는 땅굴로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참수작전 이후에 비행기 타는 모습 보이질 않아요 지금. 네. 항상 비행기 타고 자랑했잖아요. 제가 비행기 몰고 뭐 평양시내 돌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 김정은의 동선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99% 죽여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동선을 어떻게 하냐? 빈라덴 잡을 때 제가 한마디 해요. 빈라덴 잡을 때 이게 무인 정찰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채측군이 들어가서 돈 받고 알려진 겁니다. 2천만 불에. 김정은의 때문에 채측군이 우리 편이니까. 전에 우리 편이 있다 봐야 되죠. 그만하시게요. 여기 다 친이야지. 알았어. 하여튼 미안하고. 토시를 하고. 신문제는 미안하고, 토시하고 가요. 미안해.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선제 타격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지금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우리 편이 있어요. 있어. 네.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면 좀 문제가 있는데, 내년 안에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발의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서 후내년에 저희가 그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고 우리가 이제 23년에 완전 그거 어디서 들었어? 네.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다. 다 들었어요? 나만 들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논쟁이 생기나 했더니 북한의 군사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거예요. 북한의 군비 개발은 남한을 타격해서 점령해서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각도로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의 핵이나 이것은 자위적 수단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게 뭘까? 자기 생존이에요. 적어도 휴전선 위에서만은 자기 왕국 건설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고 봐요. 그러면 해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걔네들이 무기를 증강하지 않고 핵을 무력화시키는데 동의하면서 남북한의 전쟁 상태를 현저하게 완화시킬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먼저 공격할 생각은 없어요, 절대. 왜? 자기네가 말하잖아요. 0.01mm라도 침범하면 우린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북한이 우리가 정말 수억 달러를 정보 능력을 총동원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지금. 핵탄도 소용 안 됐다니까 열받아가지고 공개해버리는 게 다 있어. 그리고 SLBM 이거 북한이 공개 아니면 섰다 죽어도 모릅니다. 이거 왜 보여주고 있어? 이건 국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함부로 우리 해체하려거나 치지 말아라. 우리를 건드릴 땐 이걸로 우리 혼자 죽지 않겠다. 같이 죽자. 이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핵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
북한 핵을 인정해달라는 게 다른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거 자의적 조치고 미국이 견제하기 위한 한미 군사력은 너무 막강하니까 우리가 살아남게 생존에 볼 조치니까 이걸 좀 인정해달라는 건데 이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 전법이 있어요. 통일전선 전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불리할 때는 딱 두더지처럼 숨어 있다가 강해지면 상대방을 바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근데 지금 갑생께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왜 자기네들 살겠다고 핵무기 개발하는 거 갖고 우리가 트집을 잡냐, 남한이 오히려. 이런 논리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북한은 이미 남한을 핵을 터뜨릴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할 때 당할 어떠한 뭐 피해를 예상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우리가 당할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북이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우리가 당할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리스크를 그러면 터뜨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관리합니까? 터뜨리지 않게끔 만드는 상황을 핵을 제거해야지. 그러니까 핵을 제거해야죠. 여태껏 북한을 한번 그러니까 대화해봤죠. 북한을 이제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핵이 제거돼요.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자 북한 매체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분별없는 도발망동을 정의의 군사적 보복 타격으로 가차없이 잡는 게 버릴 것이다.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대용 도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징벌 의지이다. 미국에서 이제 그 선제 타격론이 공식적으로 뉴스라든지 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고요. 정말 선제 타격을 할 것 같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고요. 이 정도의 그 공개된 미국의 경고를 통해서 북한 정부랑 미국 정부 간에 지금 나는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장거리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아니면 구함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제 타격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선제 타격의 명분을 얻으려면요,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점. 그리고 실제 타격이 감행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적들은 북한의 선제 타격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보면 미국의 국가적 목표가 있어요. 본토에 위협이 된다면 선제 공격 프리엠션을 한다는 게 아주 국가 목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럼 뭐 잠수함이라는 거는 태평양 쓱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쏘면 워싱턴이고 뭐고 깔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라크도 깐 거고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간 거고 시리아도 다 폭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나한테 위협일 때 저놈이 날 칼로 찌를 것 같아? 그럼 저놈 갖다 박살 내는 게 미국이에요. 난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 봅니다. 높다. 네, 저는 이거 선제 타격이 나는 암살로 이렇게 바뀌어서 암살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다 선제 타격이야. 그렇죠. 그것도 선제 타격이죠, 우리. 그러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동의하는데 잘못 섣불리 하지 말고 좀 더 치밀하게 해야지 우리 5천만의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질서를 위반한 북한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거 미국 대통령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언제 이라크 칠 때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말한다는 거죠. 악의축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이 국방장관의 이런 맥락들이 이미 미국의 결심이 섰다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지금 필살기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김정은은 그냥 죽여버리는 게 어떨까? 이걸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논의가 되고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요. 네, 시기적으로 딱 맞는데 지금 실제로 이름까지 나왔어요. 손조 교수가 중국 일각에서 김정은 교체가 적극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다. 중국에도 이봉규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중국의 봉구쌤 같은 역단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공산당 잡아가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만약 정부 이거냐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딱 지금 현재 타격 가능성이 아주 무르익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 대선 후보자들이 전부 다 오바마와 다 강성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적인 어떤 성향이 있고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삐져 있어요. 그 뭐 때문이냐면 5차 핵실험을 중국의 어떤 승인 없이 지네들 멋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핵 개발을 하는 걸 미국이 반대하잖아요. 똑같아요. 북한도 핵 개발하는 거 중국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갈등이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 오히려 김정은을 제거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 정도 아니라 자기네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지금 물밑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죠. 한국과 뭐냐면 자 미국이 동생 내가 북한 손볼 테니까 그 대신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 다음엔 친중 정권을 세우자. 니네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한반도 통일은 안 시킬게. 네. 북한은 그냥 니네 여전히 오방국으로 내둘게. 니 친중 정권 세워. 근데 잠깐만. 김정은은 제거하자. 잠깐만. 그 대신 김정은 얘는 안 되니까 얘 제거하고 핵만 없애면 우리 목표 달성. 그 다음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휴전선 위에 니네가 관리하고 밑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동의? 오케이? 콜. 근데 이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 지금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또 이 문제가 또 관여가 되냐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질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북한의 핵 때문에 결국은 그 영향을 중국 본토까지 이제 받는 거예요. 이 사드 배치를 철회를 시키기 위해서 김정은 제거설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예리했다. 자, 그런데 사드 배치를 그 대신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전제 조건으로 나도 한 사람의- 한국이 암살을 시키는 거지. 한 사람의 의견 좀 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정세를 보는 건 기분은 좋을지 모르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래. 그냥 간단히 중국 입장이 돼봅시다. 김정은을 제거해서 군부 강경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가면 전부 강경파가 될 텐데 북한이 지금 가장 통제하기 좋은 대상이 김정은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그 국제사회의 압박과 무리를 동원해서 무슨 사람을 보내서 제거를 한다. 미군의 선제 타격을 동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이 떠돌아요. 우린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뭐 중국이 뭘 의도하고 미국이 의도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한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 막아설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미국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편에 설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3년간의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융화적인 제스처도 어느 정도 취했죠. 의미가 바뀌면 우리도 바뀔 의향이 있다.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곤란한 상황까지 갔지만 열병식까지 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방어적 성격의 사드까지 우리가 언급했죠. 근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예방적 조처, 외교적 조처, 그리고 국제사회 제재 뭐 해볼 거 다 해봤지만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사실 선제공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금 논리가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오히려 만약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걸 추인할 가능성, 암묵적 추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지금 우리의 가능성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차 북핵 위기가 벌어졌던 20년 전인 1994년 이때 실행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1993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요. 1994년에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를 추출하는 일을 시작하자 당시 미 클린턴 정부가 영변 일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건 미국은 뭐 언제든지 그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주변에다가 이제 일개 그 기갑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M1A2 에브리엄 전차, 우리나라로 치면 그 흑표 전차 같은 좋은 전차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대대, 1개 대대 아파치 헬기, 7함대의 항공모함 강습단, 그 다음 1000명 정도의 특수 작전 부대를 한반도에 전개해 놓고선 작전계획 502를 이제 실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거죠. 이 502는 스텔스 전폭기,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 이용해서 핵시설과 북한의 지휘부를 공격하는 계획까지 다 있었던 거죠. 한국 내 미국인 철수 계획 내용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주한미군 가족, 비전투요원, 외교관 그 가족들을 얼른 내보낸다. 2순위,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민간인과 미국 시민권자들을 얼른 내보낸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미국 정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소수의 한국인들을 우선 소개시킨다. 이겁니다. 거기에 계획 속에 애완동물까지 철수시킨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은 친밀하게 전쟁 계획을 짠 거죠. 사실 6월 16일 날 정오에 이제 명령만 이제 있으면은 바로 이제 가서 영변 핵시설 폭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김일성이 하는 말을 전달했는데, 모든 폐연여봉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제재와 또 지금 증강된 미국 병력을 물리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속병을 이제 쫄아서 이제 뭔가를 제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올스탑 시킨 거죠. 제가 그때 상황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94년도 5월 18일 날 한국에 왔기 때문에 94년도는 이미 대합적으로 모두가 바뀐 거고요. 왜? 미국이 때리려고 했던 건 93년도였어요. 그래서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했던 거예요. 북한이 준전시 상태 선포는 그 전쟁을 의미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리면 북한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중국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처럼 G2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들 때였기 때문에 북한을 돌려볼 여력이 없었고, 오죽했으면 김정일이 자기 가족들을 다 스위스에 보냈겠냐고요. 진짜 때리는 줄 알았죠. 저도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안 때리더라고요. 93년, 94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그 우리 분위기가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서울 불바다. 네, 서울 그건 그 뒷얘기고. 네. 김영삼 대통령하고 회담하게 돼 있었잖아요. 7월 10일, 아니 7월 8일 갑자기 죽었거든. 그래서 서울 불바다는 그래서 나온 거고. 그쵸. 그거는 기억나요. 네. 저도 94년도에 그때 제가 방송 때문에 해외 나갔는데 공항에서 김일성 사망이 딱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나요. 근데 김일성 왜 죽었어요? 진짜 노안으로 죽었어요? 아니, 지금 그 최근에 들어온 이제 북한 보위총장이 이야기하면 암살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혈압이 퇴가지고 쓰러졌는데 뇌치를 낸 사람을 봉화지면서에 옮긴다고 헬기 태워가지고 가다가 헬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일이가 죽인 건 맞아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건 맞아요. 작전 취소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클린턴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신이 만약 북한을 공격하면 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인데 우리 한국의 60만 군대는 단 한 명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작전을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내가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클린턴과 김영삼 대통령 간에 서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싸웠다고 YS가 얘기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을 말린 게 아니라 북한 제재를 더 밀어붙였다, 이런 설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떤 연예인 하나 유명해지면 그 키운 PD하고 그 키운 작가들이 수십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났던 상황이 좋았으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자기가 막았다라고 자화자찬했을 수는 있죠. 네.
당시 한반도는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 별도로 전 군대가 준비태세에 돌입했고요. 전시 물자를 수령하고 최전방에서 실탄을 지급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1994년도에 북한 선제 공격 작전을 감행했다면 현재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실패했겠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선군 정치를 할 때고 그 전부터 북한이 거의 절망적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오던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여갖고 소위 굶어 죽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군사력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래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국제사회나 미국과 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가 그것밖에는 더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로 해서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강적들 북한의 도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났지만. 저는 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김정은이가 도발한다면 그건 자살행위고 모든 국제사회의 어떤 이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지금 기분 나빠 있지 미국하고 한국은 지금 알래스카에서 참수작전으로 훈련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그 정밀 사격하는 하나에 20억짜리 그거를 지금 막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짓을 했다? 저는 그건 바보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근데 한국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핵 실험 이런 건 다시 하죠. 이거 안 하면 북한이 아니죠. 아니죠. 최근에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참수작전의 명분만 세우는 이 용어가 헷갈리는데 북한이 도발한다고 그래서 저는 내리에 북한이 그러면 군사적으로 쳐들어오나 이 생각이 미사일 그게 아니라 북한이 군비 강화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도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봐왔지만 북한에 아주 고유하게 계속되는 전략이 하나 있더라고. 항상 허를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일에 기념이 되니까 뭘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다음 핵실험이 어떻게 벌어질까를 추리하고 예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주 개발한다고 나왔잖아요. 인공위성 띄운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전략을 계속 취할 것이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매돌매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군비 강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 최소한 북한이 우리 핵실험합니다를 청와대에는 전화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성국가끼리 다 그거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 해서 당장 전쟁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미국 소련도 그랬거든요. 철회장막, 주계장막 할 때도 군비 강화시키는 과정 동안에는 정보당국끼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뭘 할 것이라는 사전 안내를 최소한도의 교류해야겠죠. 최소한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건 당연히 우리도 노력하고 그쪽도 해야만 서로 안전해지는 약간의 정의시대를 만드는 건데 지금 그것도 끊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가까웠잖아요. 상당히 가까워. 제일 가까웠죠. 김대중 대통령 더 가까웠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핵실험 할 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가지고 몽했잖아요. 야 진짜 했네 이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몽해졌는데 맞아요. 그때 쇼크가 북한은 근데 왜 10월 10일 날이나 이거 한다면 지금까지 1차부터 5차까지가 명절 맞으면 다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1차 핵실험도 10월 6일 날인가요? 국가기념일 때 2월 16일 뭐 생일 앞두고 다 이런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월 7일도 김정일이 뭐 생일 앞두고 이렇게 기념일을 맞으면서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극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한테 결속시키고 내부 정치하는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북한 국가 위에 있는 게 조선노동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총비서를 당위원장을 해 조선노동당 우리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물로 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10월 10일이나 이런 기념일에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 무기개발 잘한다는 거 추호도 아니에요. 근데도 난 그걸로 상당히 돈을 벌 것 같아요. 핵을 팔아서? 아니, 뭐 핵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도 그렇고 북한이 팔 때가 많아요.
우리가 비슷해서 그래서 금융 제재를 하는 거예요. 서방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이게 여러 못 팔아요? 나라도 돈이 못 들어가는데. 아니 왜 그걸 못해? 아이, 쉽지 않죠, 이제. 지금 완전히 본격적으로 끊겼어요. 이 술 수출 호재를 들었던 한미약품이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리 타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인데 피부과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병이에요. 명확하게 약의 부정행위에 의해서 사망이 입증된 경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바라봐서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확률에 거는 거야. 왜 안 하면 죽는다니까. 네, 제약업계 대박 신화로 불리던 한미약품이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9조 원대 기술 수출 성공으로요. 10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1년 만에 900% 엄청나게 이렇게 폭등하면서 황제주 대열에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는 악재 늑장 공시 파문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면서 한순간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오늘 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의학 전문 기자 출신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미약품 임성규 회장은요, 제약업계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면서 제약업계 신화로 불립니다. 동네 약국의 약사에서 대한민국 1위 제약업계를 일궈낸 임성규 회장. 이분은 어떤 인물일까요? 자, 임성기 회장은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한 후 1967년 서울 종로에 임성기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임성기 제약을 설립한 후에 2003년 한미약품으로 사명을 바꿨고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려서 2015년에는 8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성공시대의 주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아마 이봉규 씨처럼 아주 노쇠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아, 그때 참 젊었다. 네. 거리마다 병마다 정말 임성기 약국 붙어있던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임질조루. 정말 웃겨. 어디 가나 벽에 그 하얗게 그 도배지 비슷한 종이로 임질조루 해서 그런 것도 기억 잘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방에 임성기 약, 이게 사방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네 약국은 아니었어요. 대형 약국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미약품, 이 제약회사가 이 약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컸구나 하고 저 깜짝 놀랐었는데, 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기억하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 가운이에요. 이 임성기 회장이 그때 당시 약사로 첫 출발할 때, 개업할 때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흰 가운은 그 의사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약사들은 안 입었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입고 진찰하고 와이셔츠에 진찰했다고. 근데 흰 가운을 다 입은 거예요. 임성기 약국에서. 그거 폼나잖아요. 저 파격적으로 입은 게 히트를 친 거고, 거기 신뢰감을 팍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성병 전문이 왜 그랬냐면 그때 베트남 전쟁 이후에 매독, 임질 이런 게 엄청나게 그때 만연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쉰다 해서 성병 전문 말하면 약국이 된 거예요. 거기서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떼돈 번 걸로 임성기 제약회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약분협 전이니까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제조를 해서 조제를 해서 판매를 했던 그게 시대예요. 뭐냐면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명래 고약도 이명래 약국에서 고약을 만들어서 전파한 거. 그다음에 보령제약이 있어요. 종로 5가에 그건 봤어요. 약국이었어. 네네. 근데 감기약 같은 게 유명한 게 있었어요. 조제한 게.
그래서 보령 약국이 떼돈 봅니다. 그래서 보령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병원 문턱이 높았어요. 의료보험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려는 것보단 웬만하면 동네 약국 가서 거기서 조제해준 약을 먹고 해결을 했던 시절 얘기죠. 그거 아시죠? 그 임성기. 예, 한번 뵌 적은 있죠. 예, 원래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는 뭘로 돈을 벌었냐면 카피약으로 돈을 벌었어요. 카피. 예, 그러니까 이게 복제약이죠. 제네릭이라고 그러니까, 예,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카피에 굉장히 강했고 또 영업에 굉장히 강한 회사였어요. 병원. 그래서 가끔 가다 리베이트 사건이 났다 그러면 늘 그 한미약품이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이 리베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력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영업력을 기반으로 한 회사였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막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신약으로 딱 새로운 도전을 딱 잡아가지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걸로 이렇게 돌파를 해나가는 그런 유형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런 면도 있다고 난 보이는데 저는 저기 옛날에 그 남성 호르몬제, 약간 성병, 성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는 남자도 갱년기가 되면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호르몬 수치를 올려줘서 좀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직접 본인이 드셔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시고 그리고 그걸 대해서 드셔본 경험담을 기사 간담회에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먹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까? 개인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제처가 개원하기 전에 좀 대형 병원의 약사위원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게 부정할 수 있는 창구거든. 그래서 오래 하면서 얘기가 정말 한미약품은 혀를 내둘렀대요. 그 영업력에. 일단 담당 직원이 아이가 10몇 살이 되도록 딸 그 생일이나 행사에 한 번도 못 갔대요. 자기 생일 못 챙기는 건 물론이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그 대신 페이를 많이 준답니다. 영업 직원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대회인가를 내부에서 하면서 말도 못하게 복대기고 말도 못하게 이제 생명적으로 크게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피약을 그 디모사하고 두 군데가 정말 무지하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한 회사인 거죠.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업계에서 그 역사는 사실 길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그 확장을 잘했던 것이고, 현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은 기존 제약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판로를 개척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약품의 생산 원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싸요. 리베이트 단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런 영업망을 어떻게 뚫었냐면 정말 덤핑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약을 정말 70원에 여기는 줬다는 거예요. 70원, 80원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공간이 많이 틀리죠. 카피약, 복제약이라 그래서 효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약소 동등성 실험을 다 해서 하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하거나 내가 먹어보면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갖고 배합을 하더라도 왜 김치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거래를 통해서 약을 쓰게 되면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네. 리베이트란 게 반드시 금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약을 좀 더 많이 준다든가 조금 싸게 준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할증 같은 게 그것도 리베이트 한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예전처럼 많이 못 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한미가 초창기 때는 리베이트를 워낙 날려갖고 주위의 제약회사들이 한미 때문에 뭐 장사 못 해먹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또 2010년도 11월 달에 한미약품이 주대가 돼갖고 쌍벌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갖고 앞장서갖고 이거 법안 통과시켜갖고 지금은 이제 의사까지 처벌받잖아요. 그 개업 의사들이 그때 한미에 대해서 뭐 불매운동하고
막 난리가 났죠. 아니 그거야 자기가 이제 팔로를 개척해놨으니까 이제 제가 받자 이러면서 그렇죠. 나선 그럴 거 수 아니겠죠. 있죠. 네, 근데 원래 신약이 개발될 확률은요, 첫 실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손에 들어오려 그러면 15,000개 정도의 샘플링을 갖고 해서 내 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번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하게 높게 저는 우리가 뇌물을 주면 나쁜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는 성격이 모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리베이트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좋지 않은 일이죠. 이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후에 그걸 통과시켜 놓고도 또 리베이트를 합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특정 품목은 뭐 판매 업무 정지 처분도 받고 뭐 등등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은 무지하게 공격적인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 공격적 영업이 결국 뭐냐고 대가를 많이 주고 값 싸게 주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영역을 침범해 들어간 건데 현재까지 평판은 좋았던 이유가 치약 개발에 지금 R&D에다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무리한 고속 성장의 한 단면을 이 회사가 많이 보여줘요. 네, 한미약품의 뭐 그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 정신으로 해갖고 신약 개발을 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의 일화로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처음에 필드에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공을 30만 개 치고 나갔거든요. 에이, 30만 개라는 게 말이 되네. 그런데 이게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300개씩 하루에 쳤다고 쳤을 때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친 거예요. 아, 그럼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보면은. 이런 분하고 누가 골프 치겠어요? 그리고 너무 풀렸다. 하루에 300개 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야, 3년 동안 매일 치는 게 불가능하지. 올해 1월 임성규 회장은 한미약품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약 1,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가량의 주식을 받는 건데 임 회장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온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고 밝혔지만 여기도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의 상당수가 주식 증여 과정 중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마케팅부 소속 직원들은 무상 증여 주식의 절반만 받았고 대기 발령자들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 대기 발령자는 인사 담당자가 회사가 앞으로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주식 증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하더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한미약품의 이중적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임성규 회장이 통큰 보너스를 준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신약 개발해서 기술 로열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D 팀에 아무래도 좀 밸류를 줬고 이제 마케팅 팀은 너네들이 그 하품도 돈 못 벌고 있을 때 그 돈 다 우리가 갖다 벌어서 갖다 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받아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1인당 거의 그 직원들 한 4천만 원 정도 상당의 그 주식이면요 거의 연봉만큼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런 건 본받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 이 회장의 이 그 주식 그 공여라든지 등등이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갖게 하는데 성공을 한 건데 그동안의 공격적 경영 행태하고 직원에 대한 보상, 여기 최근에 이제 주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연동시켜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성규 회장의 통큰 보너스는 손주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어린이 주식 부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명사가 이 한미약품의 손주들인데요. 2012년 8월 임 회장은 당시 4살에서 9살 되는 어린 손주 7명에게요. 주식 24억 원어치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그런데요, 24억 원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시 주당 4천 원이었던 주가는 2015년 5월에 4만 3천 원으로 10배 이상 뜁니다. 그래서 임 회장의 손주들은 각각 20억이 200억이 돼버리죠. 그래서 국내 최고 어린이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미성년자 주식부자 탑10을 꼽으면 한미약품의 임 회장님 손주들이 1위부터 7위까지랍니다. 지금 총액이 지금 얘기한 거에 또 10배로 늘어나서 7,510억. 100배로 네.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주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넘겨주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명의신탁으로 뭐 자기 뭐 형제한테 준 거를 다시 받아오겠다. 이거 다 세금이 붙잖아요. 증여세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신네 회사 주식이 최고 떨어졌을 때 그때 빨리 넘겨라. 그렇죠. 이거는 편법이긴 하지만 이게 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이걸 싸게 세를 적게 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인간이니까. 그리고 향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누구도 모르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호의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보세요. 2012년 9월이에요. R&D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이건 분명히 성과물이요. 전 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확신이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아니고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2살짜리, 3살짜리, 7살짜리들에게까지도 주식증화 형태로 상속을 미지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불법적이냐 탈법적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는 내 재산이고 이 재산을 내 아들과 심지어는 내 손자와 그 아래까지 영속시켜서 재산 도전을 해야지 하는 그 전통적인 관념. 이거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쁩니다. 다른 동의해. 거는 100% 동의해. 이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부의 사회적인 환원이라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떠한 거를 모든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남한테 왜 네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냐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그건 자유롭고 아니 근데 이건 너무했잖아. 그리고 너무했잖아. 잠깐만 이게 한 가지가 법률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너무 어린애가 많은 주식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비난을 받는 건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그 세법적으로는 뭐냐면 세대 생략 그 증여라고 해요. 30% 할증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갖고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임성기 회장이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 어린이 1위서부터 7위까지의 재산이 1등서부터 7등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아니요. 삼성도 어린이 1, 2 했다가 이제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이건 예상이 어린이 자녀가 어딨어요, 지금. 거기 손주 있잖아, 손주. 증손주도 있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1위부터 7위까지 싹쓸이 한 게 그걸 정상이라고 그래요? 약간 좀 비약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제약회사 형태들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틀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큰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제약회사가 극히 최근에서야 1조 원 회사가 생긴 거는 그만큼 다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되게 카피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해 왔고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더 문제가 됐던 게 그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경향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더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주식부 1에서 1위에서 7위까지가 한미약품 손주들인데 배당금으로 한 해 3억 원씩 받았습니다. 3억 원이면요. 큰 기업에 아마 경영사장 연봉쯤 될 거예요. 그걸 받습니다. 이 부가 그 사람은 저 슈퍼맨이어서 100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관된 수많은 그 사회와 국가의 협조와 시스템 속에서 물린 거니까 이거 완전히 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떳떳한 것 같아요. 손주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세금이고 그 세금을 낸 사람한테 너는 그럼 또 도덕적으로 좀 더 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세 및 우리가 만든 시스템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한미 같은 경우에도 2012년 8월 요 바로 6개월 뒤에 큰 신약이 나옵니다. 주가가 10배, 100배 오르려는 거는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내부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배, 100배 오르고 난 다음에 상속세 다 내고 정리해서 다 내고 넘겨줬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도덕한 건 맞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현재 법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번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요, 바로 늑장 공시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9월 29일 오후 7시 6분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기술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를 14시간 23분이 지난 다음날 30일 오전에 개장 29분이 지난 9시 29분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약품이 누군가에게 주식을 미리 팔 29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늑장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대형 악재를 주식시장에 늦게 공시한 한미약품. 의도적인 지연 공시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대부분을 받았고 상당히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다 라는 판단을 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증권거래소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29일에도 공시 시스템에 공시가 충분히 가능했고 공시 시스템을 7시부터 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법률적으로 24시간 안에 이제 공개하면 되는 거니까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악성인 게 뭐냐면 그 전날 1조에 가까운 신약 로슈의 판매가 됐다. 로슈는 이제 세계 제약회사 3위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기술을 팔았다. 계약금으로 800 몇십억을 받았고 앞으로 런닝 개런티를 받을 돈이 8천 몇백억이 된다라고 호재 공시를 미리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날 밤에 자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침에 문 열자마자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해놓고 1조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금 800억 받은 게 끝이다. 더 이상은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9천억 가까운 돈을 수익이 없어지기로 했다라는 악재를 양심적인 기업이면 문 열기 전에 공시를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시장 문이 열고 거의 30분쯤 지나서 개미들이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에 했던 베링거 인겔하임의 계약은 해지된 거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이거를 알게 되면 누가 그걸 선의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어요. 개미들만 수백억, 수천억 가까운 돈이 회사의 날아가는 그냥 전략이고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치들은 5% 올랐을 때 산 사람이 만약에 18% 잃었을 때 살았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5% 손해 본 겁니다. 예, 예를 들어 1억 넣었으면 2,500만 원 날린 거거든요. 이날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주체가 누군지를 또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어치 샀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74억 원과 2천억 원 정도를 팔았거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지 그게 완전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였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정보를 늦게 습득해 손해본 것이라 그러면은 이건 시장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식시장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서도 정치권도 그리고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비난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에서는 도덕 비난 감수하고 법적인 처벌도 나중에 있은 거 감수하고도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요 30분이라는 게요. 이게 시간차 공격이 굉장히 이게 커요. 크고 커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빠져나가기가 아주 괜찮은 30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회사의 법률 자문 고문하고 다 상의해서 30분이라는 시간차 공격을 했을 것이다. 아니 근데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사유로 미국 비판할 때가 많지만 이럴 땐 정말 미국이 옳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살인, 강도, 뭐 이런 저질, 흉악범, 인성을 파괴하면 엄청나게 비난하고 또 형량도 높은데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면 좀 사기칠 수도 있지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주가 조작은요. 그게 확실하게 되면 무기징역을 때려요.
무지막지한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이 주가 조작이라 한다면 이건 살인 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피해를 자본주의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특징이죠. 자본주의. 네, 근데 정말 악의적인 주가 조작을 해서 수천억을 이렇게 개미들한테 덤태기를 씌웠어요.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아니요. 아니고 모든 재산을 싸그리 박탈하고 영구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엄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니요. 근데 문제는 공매도 29분 동안에 공매도가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 확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게 이미 정보가 많이 세가지고 공매도가 평소에 한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강민구 변호사, 한미약품이 개장 29분 후에 공시한 거.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공시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 공시, 아니면은 이길 공시.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길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당일 공시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주요한 거래처와의 영업이 정지됐거나 매출 규모의 10% 이상 되는 어떤 영업이 중단됐을 때는 당일 공시예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면은 기술 이전이다. 기술 이전은 또 이길 공시예요. 담나 공시. 근데 법에서도 왜 상상적 경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는 징역 5년이고 어떤 건 징역 3년이라면은 더 무거운 걸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겹치는 사안으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한미약품이 1년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베링거 인게람하고 영업한 게 8,500억. 그러면 거의 자기 연매출의 한 70% 이상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당일 공시가 많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규모의 어떤 건데 이거를 기술 이전이라는 그 자율공시 규정으로 그냥 갖다 붙여갖고 한미약품에 이길 공시를 뭔가 법적으로 자꾸만 쉴드 쳐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뭔가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뭔가 여기에 관여됐다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29분 동안 공매도가 전체 그날 공매도의 50%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10배인데 그 10배 중에서 반이 요 29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공매도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남이 주식 빌려갖고 팔은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갖고 이걸 갚는 거거든요. 공매도는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없어요. 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의 헤지펀드, 투기성이 아주 강한 자본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폭증을 했고 그 폭증해갖고 엄청난 규모의 이 전매 차익을 이 사람들이 먹은 거거든요. 주가 하락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확실하지 않고서 과연 그 외국계 자본들이 그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공매도라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난 지금 금방 생각했는데 베링거 인게하임에서 정보를 줄 수도 있지. 그쪽에서도 그렇지. 뭔가 팩스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관계자도 알았다는 얘기야. 알 수 있어. 그럼 이쪽에서 얼마든지 외국계 투자자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그쪽이 더 빠르겠죠. 훨씬 빠르겠죠. 이쪽보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그 제약업계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그 제약업계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한미약품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막 히트를 막 칠 때
주변에서 굉장히 어떻게 저 반응이 궁금했는데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예. 자, 당시 막 히트를 치고 그럴 때 주변에서 뭔가 이게 한 건 했다. 한미약품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실제로 제 업계 전체가 전반적으로 주식이 다 올라갔어요. 이번 사태가 옛날에 그 항속 사태 때 그 바이오가 쫙 올라갔다가 항속 거품이 꺼지면서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제약업계 전반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받기 전에 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금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그 자본시장 조사단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내일 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온다. 이런 정보가 사전에 SNS 메신저로 유출됐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적들은 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있었을 거라 예측. 아니, 정보 유출 가능성 자체가 29분 동안에 왕창 이루어진 걸로 보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겠느냐 하는 건데 이런 정도, 즉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큰 결정은 일선에서 못합니다. 이건 회장 라인에서 적어도 판단을 했을 텐데. 근데 이거를 한미약품 층에서 어찌됐든 30분 뒤늦게 늑장 공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무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장 공시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회장이나 누가 어떤 결정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한미약품 경영진이 만약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사주라든지 이런 걸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사용했다 그러면은 굳이 29분이라는 시간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한미약품이란 주식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이 높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준석 씨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임성규 회장이었어요. 임성규 회장 본인의 주식이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미약품의 어떤 주식에 문제가 되는 신뢰성 문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지 고태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 주식이 가게 아무도 이걸 안 사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추측건대는 분명히 누군가가 알았어요. 알았고 일부러 늑장 증시를 했다라는 게 저도 확신이 드는 게 한미 쪽에서는 뭐라고 이게 변명을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8시 몇 분에 갔대요. 떨어져 가갖고 공시를 하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절차적인 것 때문에 29분이 늦어진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마치 이게 업무의 어떤 실수처럼 변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미약품 같은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 자체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하면 되고 거래소가 이 공시를 띄우는 게 언제부터냐? 아침 7시면 오픈합니다. 아침에 띄웠으면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날 4시 반에 그 제네텍하고 일쪽에 그거를 공시를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7시에만 띄웠더라도 아침 9시에 장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알고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29분이라는 시간을 결국은 일부러 늦춘 거지 이게 업무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합리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재 먼저 발표해서 띄우고 악재 나중에 발표해서 그 시차 동안에 이익을 따먹는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그냥 그야말로 단기적인 짧은 경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업 내부의 논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저는 최종 경영자들의 이 멘탈,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래식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사고방식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터무니없는 일이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인데 왜냐면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아까 신뢰도 강변이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가총액이 얼마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짱 박아놓은 주식이 아니라 차명으로든지 내 친구한테 박종진아 야 공시
저 오늘 나가는데 우리 29분 늦출 테니까 29분 안에 빨리 처분해라. 알았어요. 아니면 저 너 29분 10억 투자했지? 너 그거 한 3억은 그대로 날라가니까. 29분 알았어. 29분 그때 빨리 해. 내가 형 27분까지 일이 있으니까 29분으로 이런 게 몇 명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 저 얘기한 대로 외국계 회사, 외국계 지금 현재 그 사실은 그 자기가 도장 찍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참 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감사하죠. 나 감사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외국계 회사하고 그 외국계 회사가 그러면 29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거 자체는 조금 그건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좀 의심할 부분이. 이번 사태 발달이 된 것은요, 한미약품이 개발한 3세대 폐암 신약 올리타전입니다. 독일 제약사가 지난해 8천억 원의 그 계약을 맺고 수출에 성공했는데, 하지만 1년 후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주가가 휘청거렸고요. 이제는 올리타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일반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폐암이 걸리면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요. 조기 폐암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해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일반 화학 치료제예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되게 많은데. 폐암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죠. 네. 5년 지금 생존율이 약 한 20%도 안 되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폐암의 신약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어떤 시장이 넓죠. 부작용이든 뭐든 일단은 다 써보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존율을 조금만 좀 높여줘도 네. 그게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아까 조금 말씀하시다 말한 것 같은데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세대가 조금 높은 기술 수준이 높은 항암제입니다. 근데 보통 항암제 그러면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네. 정상세포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부작용 많죠. 때문에 사람이 숨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표적 항암제는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약사라는 게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1등만 기억하는 경쟁이 치열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원래 표적 항암제 1세대가 이레사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뭐냐면 항암, 기존 화학 항암제보다 훨씬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인데, 이 이레사라는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 내성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 이제 올리타하고 경쟁사에서 만든 타그리스라는 약인데, 이 두 가지 약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타그리스는 미국, 영국, 일본, 메이저 국가에서 이미 신약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리타라고, 이게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든 27번째 신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올리타에 대해서 좀 먼저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실험을 하지 않고 2상에서 시판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뭐가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어떤 부작용이세요? 심각한 부작용인데 피부과에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병이에요. TEN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이게 톡식 에피드모 네크로라이시스라고 해서 중독성 표피 괴사 증후군이에요. 네.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3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에 해당하는 피부가 벗겨져요. 네. 그냥 괴사해버려요. 무서운 거네요. 근데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리타 약을 가지고 731명을 이상 임상실험을 하고서 치료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중에서 3명한테서 케인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그 피부 질환이 생겼고, 그 중에 명확하게 올리타랑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망이 이런 케이스는 한 케이스고요. 한 명. 한 명이고. 그래서 0.4%. 발생률이 0.4%고 네. 사망률은 그보다 더 낮죠. 네. 그러면 99.6%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만 약은 약이니까 부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돼요. 임상에서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아까 물론 그게 아마 자국 산업 보호도 있지만 임상 이상까지만 하고 약 판매 승인한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약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박 기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열제다. 아니면 뭐 항생제다. 진통제다. 이런 약을 하고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 허가 안 해줘요. 근데 이 약은 뭐냐면 말기 폐암 환자한테 1차 표적 치료제에도 저항이 생겨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새로운 약을 한번 시기적으로 긴급한 거네요. 그게 조건부 승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승인하는데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 허들을 다 넘어야 되는데 사람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게 1상, 2상, 3상 이렇게 보통의 약 같은 고혈압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3상을 맞춰야 그 허가가 되는데 근데 보통 1상에서는 먹어서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전이 어느 정도 있는지 2상에서는 보통 뭘 검사하냐면 약효, 효과가 정말 있는 거죠. 3상에서는 뭘 하냐면 부작용 같은 거죠. 갈수록 점점 더 허들이 높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되게 비용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점점 더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미약품에서 작년에 신약 수출했다고 구조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받은 돈은 5천억 받았어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실험한 걸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어요.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71%,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44%, 그 다음에 3상에서 안전에 이제 임상 판매를 하기 전까지 NDA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으로 넘어간 데 69%, NDA에서 마지막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80%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4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임상 1상에서 환자들 손에 약이 주어지려고 그러면 10 내지 15%예요. 10%.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알아야 될 것 같은 게 9조 뭐 수주 뭐 8조 이게 그게 충분한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를 알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은 9조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 아니 모든 그런데 뭐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건설사 계약 같은 거 다 그렇게 비싸게 중도금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설사하고 것들을 좀 다른 게요. 그렇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거의 총액을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이상에서 못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니까 거기서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그거를 지금 이 제약사 하시는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요.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 측에서요, 폐암 신약 올리타정의 계약 중단 발표를 하자 잠자코 있던 이 식약처 역시 그제야 신규 환자에 대해서 약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신규 환자에게는 올무티닙, 제품명 올리타정의 잠정 사용을 제한하고 기존 투약 중인 환자에게는 제한적 사용을 권고한다. 이러면서 안정성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야, 식약처의 이 조치가 좀 뒤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계약 파기가 낸 다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안정성 서한이라고 했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안전성 서한입니다. 조금 다르죠. 안정하고 안전은. 네네. 근데 이제 이 안전성 서한이란 건 누구한테 보내냐면 의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약 중에서 특별히 주의할 게 뭔지 하는 것을 새로운 게 밝혀진 게 있으면은 그걸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성 서한을 식약처가 보낼 때는 어떤 내용이 추가가 돼 있었냐면 신규 환자한테 쓸 때는 되게 조심해라.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딱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계속 이게 갈 건지 여기서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그 관심이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됐습니다.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집한 게 뭐냐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합니다. 되게 이제 약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심의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는 단체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수냐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신규 환자에 대한 중단 조치도 지금 현재 부작용을 가지고는 굳이 할 수도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느슨하게 풀어줘버려서 한미약품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약이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뼈저리고 좋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경우 보세요. 어린애들 몇 명이 아니 그거하고는 말이 안 돼요. 본질이 같다니까요. 옥시만 지금 우리가 막 잡는데 이 문제를 해야 될 기관들이 아무 지금 제재도 안 받고 비난도 안 받아요. 옥시만 문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약품에서 주가 조작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경제사범으로 다룰 문제지만 식약처가 도대체 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문제 삼고 있거든요. 국감 중에. 저는 그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국회에서 문제 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망의 원인과 이 올리타하고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또 어차피 이 올리타라는 게 정말 폐암 말기 환자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한번 시도적으로 해보는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꼭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확신이 없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사망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고한 건데 이거를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면서 식약처를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식약처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국감에서 자기가 뭐 떠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혹시 저는 이런 생각까지 근데 듭니다. 그러면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1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사망 사고가 그 뒤에 터졌잖아요. 국감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한 의견인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늦게 이게 보고를 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늦게 보고한 이유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검사를 밝혀보니까 결국 약하고 관련이 있더라 해가지고 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사망 사례가 나면은 15일 이내에 식약처에다가 그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약처의 어떤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가 볼 때 어떠세요? 이거는 15일 이내 식약청에서 나서 발표할 일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약을 2가지 먹었어요. 당뇨병 약도 먹고 이 약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당뇨약도 아까 말씀드렸던 텐이라는 그 피부를 괴사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꽤 흔히 발생하는 그런 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가지 약제가 동시에 투여됐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알리타 때문에 그랬다라고 확진을 못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식약청에서 이거를 갖고 프레스 릴리즈를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리게 되는 순간 신약 개발이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신약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딩과 인가를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임상이라 그래요. 731명을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근데 사망사고는 한국 사고거든요. 근데 그 주치의가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아마 답일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부 독성은 항생제 같은 일반 약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텐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항암제에서는 더 흔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피부 독성 사건 한 건 때문에 임상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특히 올리타 복용 환자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심각한 환자가 아닌가. 따라서 빈도가 많아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약제 특이성과 관련 없는 일반 독성이라 판단했다라는 게 이 주치의의 이익이에요. 내가 거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 0.1%라고 그랬는데 나는 70년대에 우리나라 그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이 확률이 40~50%밖에 성공이 안 된대.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심장 판막 이식을 해야 되느냐 절체절명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이식 수술하면 성공률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선택.
했어요. 당연하죠. 자, 50%의 확률을 거는 거야. 아니.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근데 정말 오늘 얘기 이상하게 흘러간다. 아니, 나는 근데 0.1%는 이거는 나는 무조건 감사한다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 국내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할 여지가 보이니까 이걸 잘 보호합시다의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랬을 때 식약처라든지 관계기관들이 엄정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폭망하는 수가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뭐 확률이나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히 하자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인데. 굳이 그래도 할 수가 99%가 죽는데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근데 99% 0.1%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전제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전제야. 좋아지죠. 치료 확률이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 명확하게 임상 효과가 있는 확률이 6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약물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느낀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91%. 지금 식약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식약처에서 이거를 발표를 안 한 걸 갖고 국회에서 질문한다면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좀 정말 떨어진다. 다만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였다고 봐요. 식약청에서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식약청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식약청 직원이 주식 투자를 했을 수는 있죠. 그거는 부도덕한 일이에요. 근데 혹시 알리타라는 약이 이번에 사장이 될까봐 이 얘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쟁약이 티그리소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아마 지금 2상, 티그리소는 3상으로 넘어갔어요. 이 약이 한 달에 약값이 1,000만 원이에요. 비싸네, 이게 다 약이 비싸니까 이렇게 많은 R&D 팀이 들러붙어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올리탄 아직 가격이 뭐 1,000만 원보다 좀 낮은 가격인데 문제는 이 부작용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신약 그 임상이 중단됐어요. 그럼 약이 죽을 개연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약값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경쟁 품목이 없으면 아마 이 타그리스라는 이 약은 아마 굉장히 비싸게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다가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2차 표적항암제를 투여받아야 될 암 환자가 2,000명 정도 된대요. 1억으로 계산하더라도 2,000억 가까운 약값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약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존재 이유만 해도 이게 올리타라는 약은 효과가 있다. 살아남아 있어야 살아남아야 되고 올리타가 사실 타그리소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임성기 회장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태풍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곳곳에서 사람들을 구하려고요. 물속으로 목숨을 던진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치판에서는 일명 국감 스타가 되기 위해서 고성과 막말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낮은 데로 향한 영웅들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의원님들. 국민들이 더 오래 기억할 이름이 어느 쪽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력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신이라는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30만 죽고 50만 죽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제 타격은 죽음을 전제로 한 전략이에요. 입장 주권자가 받으신 국민들에게 지옥 상황, 금융당국과 경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작전력이라는 우리나라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도덕적 비난을 갈 것인가 이런 살펴볼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